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안 제출 가이드라인이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LG화학과 GS칼텍스는 여수 납사 분해 시설 감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LG화학이 납사 분해 시설을 GS칼텍스에 매각하고 합작사를 설립한 이후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LG화학은 지난 8월 석유화학 부문 희망퇴직을 받아왔는데요. 불과 4개월 만에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공고나 강압은 없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무게는 무거울 겁니다. 이미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고통 분담 없는 지원은 없다라는 정부의 압박, 기업의 구조조정에 내몰려 있는 지역 노동계의 위기까지 이제 막 시행령 내용을 채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묘안이 들어있을지 여러 각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대기실 앞서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9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수시 시립박물관. 이거 언제 개관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권의 첫 공립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반복되는 누수로 개관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네. 여수시는 설계, 감리, 시공 등 전반에서 위법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예. 여수시립박물관은 올해만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해 개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총 사업비 317억 원을 들여 조성된 이 박물관은 상설 전시실이 두 곳이고 기획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세미나실, 수장고 등을 갖췄습니다. 예. 하지만 박물관 내부 곳곳에서 빗물이 새면서 당초 지난 10월로 예정됐던 개관일은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올해 4월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를 했지만 9월에 다시 누수가 확인되면서 개관일은 내년 3월로 또 밀린 건데요. 예. 문제는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관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네, 여수시는 당초 하자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업체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여수시의회가 제동을 걸자 법원의 판단을 맡긴 뒤 하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제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결국 수백억 원을 들인 시립박물관이 애물단지 신세에 놓이자 여수시는 내부 감사에 나선 건데요. 여수시는 설계, 감리, 시공 등 전체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부정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시의회도 시의 자체 감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감사원 감사를 별도로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주재현 여수시의원은 시립박물관은 시민의 자긍심이 되어야 할 공간이지만 현재는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을 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역 해안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여수시를 선정했네요. 네, 반가운 일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을 하고 민간 투자와 연계해서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 해양 레저 관광 기능을 집적한 대규모 해양 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해수부는 지난 7월 첫 공모에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수시를 추가해서 세 곳을 사업 대상지로 확정을 한 건데요. 예.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양 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해서 해양 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든다는 그런 보관인데요. 예. 이번 사업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장, 또 돌산, 경도, 무술목에 걸쳐 있는 5개의 사업권역, 2개 관광단지 등 가망만 전역이 복합 해양 레저 관광 거점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 여기 선정되면 여수에는 어떤 지역이 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자가 8,980억 원 등 총 1조 9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정부의 이런 재정들이 그럼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는 박람회장 사활용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 레저 지원센터, 돌산 우두리 오션푸드 스트릿 터미널, 경도 복합 크루즈 환승센터, 또 경도와 무술목 해역 플로팅 웰리스 파크, 무술목 해수욕장 아쿠아마린 파크 조성 등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예. 또 민간 투자 사업으로는 지난달 신규 관광단지로 승인된 무술목 관광단지와 이미 조성 중인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연계한 해양관광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수 관광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들이 막 나왔었는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여수 관광 또한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신대 선월지구는 순천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인데요. 신대지구는 사업 승인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개발 당시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개발 이익금 환수 문제로 계속 지역 정치권에서 좀 시끄럽게 좀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예. 선월지구도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변경, 또 코스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 여러 가지 주민 감사랄지 이런 주민 감사 청구나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좀 상당히 좀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택지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이나 환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순천시 지역구인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예. 앞으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 여부랄지 또 실질적인 개발이익금 환수 로드맵이나 제도 개선 방안 이런 등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소식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에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담양과 광양에 이어서 세 번째 유해 발굴 사업이 구례 산동면에서 시작이 됐네요. 네, 학살 추정지가 많은 구례 지역에서 첫 발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집단 학살 흔적이 있는 구례군 산동면 차독골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1949년 여순 1019 사건 당시 토벌대 군인들이 30명가량을 끌고 와서 총으로 쏴 죽인 뒤 인근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서 시신을 묻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거든요. 앞서 시굴 조사 결과 다수의 탄환과 탄피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전체 유해 두구와 유골 일부도 발견이 됐었고요. 네. 고무신과 안경, 일반 허리띠 버클 등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매장지는 구례에서 전북 남원으로 넘어가는 경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토벌대 사령부가 설치된 곳에서 4km나 떨어진 외딴 곳이고요. 예. 여순 1019위원회가 2022년 진행한 집단 학살 추정지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구례 산동에서만 학살 매장지가 무려 9곳에 이릅니다. 네. 위원회는 구례 차독골 현장 발굴 뒤 내년 상반기까지 유해 분석과 유전자 대조 작업을 하고 추가 장소를 정해서 유해 발굴 작업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입니다. 프로 질문너 김진호 아나운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질문들 잘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요 며칠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조진웅 씨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잘 보고 있는데 어떤 논란이 생긴 건지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요,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이력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 씨는 고등학생 시절 차량을 절도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 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좀 아마 정말 영화 좋아하는 우리 김진호 아나운서에게도 네네.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소속사 측은 대부분 범죄 혐의를 좀 인정을 했지만 성폭행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면서 성폭행 가담 의혹은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연기나 방송에서 보여줬던 정의로운 그의 이미지와 좀 너무 상반된 내용이어서 네.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었는데 논란이 커지자 조 씨는 전격 배우 활동을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소년범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좀 충격적인데 그렇죠. 이 소년 보호 처분하고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있다고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소년범의 과거의 기록을 얼마나 또 언제까지 이걸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논쟁입니다. 네. 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 처분은 일반 전과와 다르게 취급이 되고요. 소년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는 일단 비공개 열람 제한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년법 32조에 보면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대원칙을 규정한 것 또한 소년범들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재판 심리와 처분 관련해서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것 역시 이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걸 디스패치가 어기면서 고발을 당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소년법 제70조에 보면요, 조항이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조 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도 이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가 이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라고 썼다라는 건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누군가가 이 금지된 소년 기록을 열람하고 이들에게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기자가 그런 식으로 입수한 기록을 기사화를 한 건 미성년 범죄를 평생 낙인보다는 뭔가 교화, 재사회화해서 사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소년법 제70조 조항 내용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상이 뭐 기자는 아니고요. 국가기관,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이 위반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자에게 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별도의 법리 쟁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까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정치인들이 자꾸 이 한 배우의 특정 이름을 좀 언급하면서 좀 논쟁이 붙고 있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소년 시절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면서 좀 조 씨를 좀 쉴드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여권에서 있습니다. 예. 조진웅은 은퇴 번복하고 돌아오라라고 입장을 밝힌 인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처럼 정치적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그런 점들을 근거로 일련의 이런 폭로에 정치적인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야권은 피해자들은 평생이고 고통이다라며 조 씨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도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다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뜨겁게 달궜던 이 소년범죄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지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건.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죠. 그때 뭐 이제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온다 했었는데 맞아요.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 지난주 결과가 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각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좀 입장을 보이면서 사법 개혁의 속도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지난 3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와 윤석열 정권이 한통속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그날 바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거 위헌이다 맞서면서 전원 기권을 했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사실 제가 좀 많이 다뤘던 거라 예. 뭔지는 알고 있는데 법 왜곡죄는 뭔가요? 법 왜곡죄. 네.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서 당사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하자라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발이 있어요. 위헌 논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들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법원 대표들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은 엄중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내란 전담재판부처럼 사건 유형만 보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네. 법 왜곡죄를 두고도 법 왜곡죄의 성립 여부 역시 또 다른 판사가 할 수밖에 없는데 법 체계상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에 판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해당 판사에게 법 왜곡죄로 고소하고 또 판결에 불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네. 또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이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과 참여연대가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고요. 진보 언론들도 우려의 시각을 밝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좀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일단 잠깐 제동이 좀 걸린 분위기입니다. 네.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 안팎의 문제 제기, 또 위헌 논란, 졸속 입법 논란 등에 대해서 당내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하고 보류를 한 차례 했습니다. 오늘은 비쟁점 법안 위주로 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연내 그러니까 12월 내에는 이런 법안들을 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네. 앞으로 어떤 수기 과정을 거칠지 또 어떻게 내용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따 정치 한판 시간에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어저께 순천대학교 한 학기 강의하고 있는 거를 어저께 마지막 수업을 했고요. 예. 예, 이제 다음 주에 시험만 보면 또 이제 한 학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한 시간이 학기 동안 빠르네요. 예. 그러게요. 그 학생들 가르칠 수 있어서 저도 무척 좋았고, 예, 또 그러나 한편으로 또 저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들이 적절하게 됐는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자, 한 학기를 마무리를 잘 하셨고 또 천 의원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사실 대한민국 국회도 한 해를 좀 마무리도 잘 하고 그래야 되는 시즌인데 예. 좀 시끌시끌한 것 같긴 합니다. 서 의원님 한 학기 강의 잘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뭐 예산안을 그나마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킨 거는 이번 국회에서 뭐 몇 안 되게 잘하는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계속해서 뭐 제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무리한 법안을 추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좀 연말 분위기는 덜 나는 상황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관련 사안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것이 정말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내내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안, 배우 조진웅 씨 소년범 전력 논란인데요. 배우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시절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배우가 은퇴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먼저 천 대표님. 우선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이런 데도 출연하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뭐 영화를 같이 관람하신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맞는 8.15 행사에서 또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신다거나 여러 면에서 좀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뭐 물론 연예인이 뭐 정치적인 어떤 언급을 하거나 행보를 하는 것 뭐 그거 자체가 전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당에 있는 뭐 여러 현역 정치인들 그리고 여당과 가까운 정치 평론가들이나 뭐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까지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쉴드라고 하나요? 이게 좀 이렇게 옹호하는 메시지들을 예. 굉장히 많이 내놓으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열되는 정치적으로 좀 과하게 소비되는 면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동용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제 조진웅 씨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그 문화적 감성 이런 것들을 그 평가하는 척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 청소년 시절에 저지른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법적 처분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았을 피해자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이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인데 예. 그러나 이제 처벌만이 전부가 아니라 재사회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게 소년사법의 본질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진웅 씨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 공격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조진웅 씨 문제가 또 이렇게 불거진 이유는 아까 천하람 대표도 이야기하셨던 조진웅 씨가 그 지난 정부의 홍범도 장군 그 유해 반환 추진위원도 함께 하셨고 직접 가서 그 유해도 가져오고 이런 정치적 활동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측면들이 상당히 좀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떼내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사건으로 잘못은 잘못대로 단죄해야 하지만 청소년기의 그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유능하고 그다음에 한국 K컬처를 대표할 수도 있는 이 훌륭한 배우 한 명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감성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별도로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이 문제를 다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70조의 소년사건 정보에 대한 보호 여부 관련해서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가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소년기 흉악범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또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년 범죄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되어도 되는가? 공개돼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람 대표님?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 범죄라고 하더라도 흉악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중에 무분별하게 공개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어떤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기록이나 내용을 받아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당연히 공개가 필요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직에 나서는 경우에 지금 어떤 흉악 범죄까지 이르지 않은 학폭 전력이 있어도 입시에서 불이익을 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런 분야들이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소년범죄 문제는 저는 아마 이거 공개하자라고 공개 필요성을 느끼시는 국민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범죄는 또 성인범죄랑은 또 좀 다른 면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화를 시킬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예. 이걸 뭐 일반 대중에게 뭐 그 누구든지 뭐 막 무분별하게 공개하자 이렇게는 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디스패치가 고발당한 것은 이거 처벌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이거는 뭐 디스패치가 어느 정도 어떤 루트로 이거를 뭐 입수를 하고 이런 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걸로 이렇게 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뭐 법률 검토를 뭐 완벽하게 한 건 아니어서 예. 이걸 또 처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의 문제도 있어서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어서 소년범죄는 어디까지 좀 어떻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공정한 평가의 선을 넘어서 생매장의 도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근 일부 보도 여론은 그런 측면들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책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성찰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논쟁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이름도 모르는 단체들이 고발하고 이러면 또 즉각 선별적 수사가 시작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지극히 소모적이고 오히려 논쟁 유발적인 내용이어서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방식도 뭘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노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가려면. 예. 근데 이제 그 정도 선을 또 더 넘어서 소년기 흉악범죄를 가자고 봤을 때 흉악범죄의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의 문제, 죄명만 가지고 단순하게 범죄의 어떤 성격을 다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건데요. 예. 이거 오히려 저는 뭐 좀 영향의 소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정말 성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과거를 가지고 다시 현재를 좀 현재와 미래를 억누르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년 범죄 관련한 이 조진웅 씨 사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고요. 국회 쟁점 법안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에 정리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위헌성 논란 또 재판 독립 침해 등의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위헌 소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천 대표님. 네, 제가 만약에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다 그러면 예. 이런 법 만들려고 물 떠다 놓고 빌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구속 기간은 신급별로, 그러니까 1심, 2심별로 제한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면 법원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로 위헌 법률 심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릴 텐데 이게 재판하고 있는 거를 정치권이 개입해서 입법으로 법원 재판부를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하는 거는 위헌 소지가 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이걸 보내게 되면 예. 구속기간 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은 석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사법부를 믿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한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생전에 감옥에서 나올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윤석열 측 변호인이다 그러면 윤석열이 살아서 어떤 감옥 밖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고마운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천하람 대표가 말씀하신 취지의 말을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특검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소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1월 달 되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도 결심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당초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과 헌정 질서에 수호라는 측면 그런 사법부의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때 또 이제 조치를 할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천하람 대표가 지적하셨던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윤석열을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그 판사 추천권과 관련한 예. 위원 시비 이제 이런 것들은 차분차분하게 좀 따져가면서요. 예.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차분하게 조금 더 신중하자라고 생각을 민주당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좀 어떤 논의가 나왔고 당 내에서도 이거 좀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서동용 의원님? 일단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그 원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시비 등을 고려해서 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로 보면 예. 좀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한 추진에 대한 요구들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 당 지도부도 의원들이 미처 지금 의원총회에서 말하지 못하지만 예. 전체적인 기류와 분위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해서 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처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천하람 원내대표님 12월 내에는 민주당이 좀 그래도 처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당 밖에서 국회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12월 중에 처리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심 판결이 사실 1월 에 결심하고 1월 중하순 늦어도 2월에는 대부분의 주요 사건 판결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은 추진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게다가 대통령실에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과 충분히 상의가 안 됐다라고 오히려 선을 긋고 있고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도부에서 법무법인에다가 이걸 지금 법률 검토를 맡겼다 이러고 있는 판이거든요. 근데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맡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면 법무부에다가 물어봐도 되고 법제처에다가 물어봐도 됩니다. 네. 심지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다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무법인에다가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부 다 이거 위헌성이 문제된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다 신중 검토 의견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로펌이 무슨 어느 용가리 통뼈 로펌인지 모르겠지만 로펌에 맡긴다고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이런 데서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대통령실도 지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신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네.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그냥 추진을 한다, 밀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또다시 명청대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요. 명청대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아마 다른 법률, 법외국제 정도 이런 거 통과시키더라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는 연내 통과는 무리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 왜곡죄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서동용 의원님. 예. 독일의 경우는 맨 처음에 독일 제국 형법을 제정하던 1871년도에 법 왜곡죄를 넣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0년 이상 이게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 오는 거죠. 이 법률 조항이 갖는 긍정적 의미들이 잘 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법권 남용에 대한 행사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을 해왔던 것이지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자칫 우리나라처럼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항고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요. 네. 자칫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판사, 검사 또 뭐 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면 이 사람들을 고소해서 재판에 불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예. 쥐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줬던 행태들이 있고 예. 그 문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는 맞는데요. 예. 사법부의 자성 그리고 사법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된다면 예. 이 법외국제의 도입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감안해서 한꺼번에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조금은 좀 이것도 역시 신중하게 고민해가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왜곡죄. 이거는 하게 되면은 변호사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막 이렇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예. 되게 저도 변호사 해봤지만 참 난감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 판사 검사를 고소합시다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네. 저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국민들의 법률 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또 법률 분쟁을 오히려 더 늘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독일 같은 경우도 법외국제가 있었지만 이걸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문화돼 있거든요, 사실상. 예.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거 없고요. 만약에 판검사가 뭐 정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뭐 증거를 위조했다, 뭐 왜곡했, 뭐 변조했다 이러면 그렇게 그걸로 처벌하고 네. 아니면 정말 뭐 위 상사가 아래 검사를 뭐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사건 처리를 하도록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있거든요. 장치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 공수처를 만들 때도 판검사가 직무에 관련해서 나쁜 짓 하는 것들 공수처로 잡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공수처 만들고 나서 사실 제대로 된 성과도 없고 우리나라 판검사가 뭐 의도적으로 누구 한 명을 막 엄청나게 뭐 조지겠다라고 해서 그걸 증거까지 남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게 되면 오히려 정말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고소고발 전문가 이런 분들만 양성하고 또 변호사들에게 그냥 뭐 추가적인 법률 분쟁의 뭐 먹거리 이런 것만 제공하지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는 판사 검사 나쁜 사람 만들기 해서 판검사에 불만 있는 국민들 민주당 지지해 주세요. 뭐 이 정도의 어떤 퍼퓰리즘적인 법안이지 저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하려다가 다시 안 하기로 한 법안 중에 하나가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좀 어렵게 만드는 이런 법안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자꾸 뭐 다른 정당 주로 국민의힘이죠.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 막 꼴 보기 싫고 왜 이런 거 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소수 정당이 최후의 어떤 법안 처리 지연을 할 수 있는 뭐 소수파의 보호 장치죠. 근데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사실 제대로 된 필리버스터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시간만 지나면 다수파가 뭐 180석을 확보하고 있으면 바로 중단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심지어는 반대하는 소수파만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다수파도 나서서 24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통 잡아먹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 주어지는 24시간 그중에서 야당이 사용하는 12시간 정도도 소수파에게 과연 할당하는 게 과도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이 다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꽤 문제들이 많고 국민들께서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아실 필요가 있는 법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지금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냐라고 해서 비웃을 정도의 빈약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가지고 이걸 야당이 하기 더 어렵게 하겠다.
저는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달도 차명 기울고 본인들도 언제 또 소수파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소수파의 권리를 계속해서 정말 뭐 망가뜨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이 업보를 나중에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 저는 뭐 그게 걱정입니다. 예, 서동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필리버스터 하면 저희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5시간 몇 분 동안 필리버스터 하는 그 장면이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김대중은 아주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정치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좀 애간시하고 범죄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그 신청한 그 야당도 그 의원 1명이나 2명 앉아 있고 나머지 텅텅 비어 있고 서로 뭐 방송이야 되겠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또 좀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나 아까 이제 천하람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24시간 되면 여당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60명 안 차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도록 하는 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24시간 정도는 참아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오히려 원래 필리버스터 제도가 들어왔던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올바른 길은 아닐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과 어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기업들이 전력 공급을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좀 실증화해야 하고 기업들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SMR 사용 관련된 생각 두 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서 의원님. 예, 저는 뭐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로 여수 국가산단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좀 거기에다가 SMR을 집어넣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의 기술입니다. 지금 상용화 가능성이 난망하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미국의 대표적인 SMR 개발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기술적 재정적 한계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수력원자력이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1997년 이후 5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차례 실패를 거듭해온 사업입니다. 예. 지금 안정성도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게 이제 SMR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건 기후위기 시대의 그 에너지에 대한 대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들을 통해서 기술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한 단계인데 이런 단계에서 지금 SMR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SMR 원전 정책은 윤석열의 정책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또 정책은 윤석열 정책을 가졌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요. 지금은 우선 여수화학산단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을 찾는 게 먼저고요. 예. 에너지에 관한 내용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들을 통해서 우리 재생에너지 기술을 한국의 그 에너지 기술을 빨리 성장시키는 게 먼저이지 예. SMR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나라 원내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SMR 관련한 법안도 내놓을 정도로 SMR 적극적으로 또 연구하고 육성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여수산단과 SMR을 연결짓는 그 취지 자체는 석유화학 산업, 뭐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예.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뭔가 다른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취지는 뭐 100% 200% 공감하는데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친 SMR 뭐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지만 아직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여수 산단 얘기하면서 SMR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조금 뭐 목마른 사람한테 이게 뭐 나중에 뭐 엄청나게 맛있는 음료수 개발되면 줄게 뭐 약간 이런 거라서 예, 지금 당장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뭐 조금 더 SMR 기술이 녹익었을 때 할 수 예. 있는 얘기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화에 관련된 얘기까지 좀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2월 9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